(2025년 1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2월 13일은 일본 군대가 남경, 중국의 남경을 점령해서 그쪽에서 양민을 학살한 날이죠. 1937년 12월 13일에서 있었습니다. 네. 물론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이 죽인 건 아니고 12월부터 그 해를 넘긴 1월까지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남경 대학살. 이것 때문에 일본군은 매우 잔인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구금하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이 죽였죠. 그와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비난이 가야 되는데, 물론 대한민국하고 중국에서는 일본군의 남경 대학살을 비난합니다만 여타 국가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반응이 없고. 이 남경 대학살은 무엇이냐, 그리고 중국은 정말로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과 한판 싸울 준비를 하는 거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중국의 5대 전구 지도입니다. 과거 중국 육군은 7대 군구를 유지했어요. 군구. 중국 본토를 7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각각 우리로 얘기하면 1군, 2군, 3군 두듯이 7개의 전구를 두고 거기에 사령부를 뒀었죠. 근데 이걸 5대 전구로 바꾸면서, 전구는 군구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 군구는 육군의 구분이고 이 전구는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화전군은 ICBM 등 전략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들을 통합 전투사령부입니다. 통합 전투사령부. 그래서 이 5대 전구로 바꿨는데요. 이 5대 전구 중에서 주목해서 보실게, 이 북쪽에 있는 북부 전구입니다. 중국이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요녕성, 길림성, 그리고 흑룡강성. 우리는 이 세 군데를 만주라고 부르죠. 거기에다가 내몽골 자치구까지 포함한 이쪽이 북부 전구인데, 이 북부 전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하면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작전 계획을 짜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부 전구가 있는데, 중부 전구는 자기네 수도인 베이징 방어를 하는 중앙군으로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 좋겠네요. 근데 이 베이징에 가까운 여기 산동반도 있죠. 산동반도가 색깔이 북부 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산동반도 지역은 북부 전구에 들어갑니다. 산동반도에 청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보셨을 겁니다. 청도에는 중국 해군 북해 함대가 있습니다. 북해 함대는 바로 한반도를 겨냥한 해군 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해 함대가 포함되고 육군의 부대가 포함되고 공군에 포함돼서 산동성까지 포함해서 북부 전구가 있고, 베이징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부 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 전구가 있는데, 동부 전구는 남경에 사령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과 대만을 염두에 두고 작전하는 부대입니다. 이 동부 전구 안에 상해가 있는데, 상해 옆에 가면 영파라고 하는, 중국말로는 닝보라고 하죠. 거기에 중국 해군의 동해 함대가 있습니다. 동해 함대는 100% 일본을 겨냥한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해남도라고 베트남 쪽에 가면은 요 지도에 대만 비슷한 섬이 있죠. 그쪽을 포함한 데가 남부 전구가 있습니다. 남부 전구는 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부대죠. 그 다음에 남중국 해에 있는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 상대를 하는 부대입니다. 이 해남도 바로 북쪽에 조그만 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말로는 담강이라고 읽고 중국 발음은 진창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 남해 함대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남해 함대가 타이완, 대만하고 싸우는 중국 해군입니다. 근데 아마 중국은 조만간 또 한 개의 함대를 만들어서 그 함대를 요 해남도 북쪽 담강에 주둔시키면서 기동함대로 사용하고, 이 남해 함대는 대만을 바라보는 쪽으로 옮길 겁니다. 어쨌든 대만 작전을 하는 남해 함대가 포함된 담강이 있는 곳에 남부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전구라 그래서 중국에서 위구르, 티벳, 그 다음에 청해성, 감숙성 등 소수민족이 많은 데를 담당하는 그렇게 5대 군구가 있습니다. 자, 이 동부 전구는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을 상대하는 전구인데 거기에서 포스터를 하나 내놨는데 큰 대자 칼도자 큰 칼 제사 대도제라고 쓴 제목에다가 일본군 모자를 쓰고 있는 해골의 목을 자르는 칼로 목을 자르는 그런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부정부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88년이 지났지만 37년도에 남경 대학살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12월 13일 37년입니다. 88년이 지났지만 영령들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군국주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항상 피로 제사 지낸 큰 칼을 높이 들고 더럽고 추악한 머리를 단호히 잘라 군국주의 재등장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서 목을 베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걸 상징하는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중국은 정말로 일본과 일전을 벌일까요? 그리고 남경 대학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중국사를 좀 설명드릴게요. 중국 현대사는요, 근대사는 되게 복잡해서 저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자, 중국은요, 자기네들이 260년간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은 오히려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이죠. 물론 그 만주족은 우리도 항복시켰어요. 병자호란 때 우리를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에 쳐들어가서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을 세웠죠. 그리고 중국인들은 식민 지배했습니다. 이 청나라 사람들은 변발이라 해서 머리를 이렇게 뒤로 땄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머리처럼 밀어버리고 그걸 중국인들도 따라할 정도로 강하게 지배를 했었고 이 신분제라 그럴까? 만주족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 협조한 몽골인 그 다음에 누구누구 한 다음에 이 중국의 한족들은 제일 하대하는 아주 철저한 종족 차별을 했던 중국인들을 식민 지배한 정권입니다. 이렇게 그로부터 이 청나라가 이제 많이 무너져가지고 아편전쟁 치면서 영국에 지고 그러니까 한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다가 1911년 손문이 신해혁명을 일으켜서 그때 멸만흥왕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일으키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해서 혁명을 성공시켜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가 물러나면서 청나라가 끝나고 중화민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손문이 사람이 좀 선했던지 자기가 총통을 하지 않고 공화정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총통 자리를 우리가 조선 말에 청나라에서 왔던 젊은 새파랗게 젊은 20대 청년이 우리 고종을 하인다르시 다르면서 거드름을 피웠죠. 원세계. 네. 그때 조선을 감독하는 대신, 감국 대신이란 타이틀로 와서 뭐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휘둘렀습니다. 이모군란 후에. 그런 원세계가 청나라로 돌아갔다가 청나라가 거기서 청나라에서 벼슬을 꽤 높이 했었죠. 근데 청나라가 무너진 신해혁명이 나니까 이 손문이 그때 실력자가 원세계니까 원세계한테 당신이 좀 하시오 하다가 이 사람이 총통을 하다가 1915년 중화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에 올라요. 중국 역사에서 중화제국은 진짜 안 가르치킵니다. 짧게 존재한 나라예요. 1년도 채 안 됩니다. 1915년에 만들었다가 이듬해 16년에 원세계가 죽으면서 없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주 짧은 나라죠. 중화제국을 만드는데 그렇게 이제 원세계가 독재를 해버리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원세계가 죽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중국 각지에서 지금은 각 지역의 실력자들이 무장을 하기 힘들어요. 현대 무기는 워낙 고급이라서 고급 무기를 구하기 힘들어요. 함부로 판매하지도 않고. 근데 이때만 해도 뭐 소총이나 말 타고 가서 뭐 이런 거 하니까 총 구하기 쉬워갖고 군벌들이 일어납니다. 혼란스러워져요. 이러면서 이제 중국 북쪽이 베이징도 그렇고 그쪽에 각각 군벌들이 막 생겨요. 그쪽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한번 왕조가 망하면 막 여러 나라가 생기잖아요. 5, 16국, 5대 10국처럼. 그래서 중화민국이 북쪽, 베이징, 북경 쪽에 통치를 못하고 남경으로 내려와서 손문이 다시 공화국을 만들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남경을 수도로 합니다. 그리고 장개석을 군사 참모라 그럴까? 이제 그렇게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군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쯤인데 그때 이 남경에 있는 그 중화민국 쪽에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죠. 공산당도 처음에는
이 군벌들의 반대였어요. 그래서 공산당하고 이 국민당,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세력하고 같이 군벌을 타도하자. 그래서 1924년에 서로 협력하자. 이걸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해서 해서 국공합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국공합작을 해서 군벌들을 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이었어요. 꼬민테린이라고 국제공산당 소련이 운영하던 거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공산당이 세력을 자꾸 넓히니까 이것들이 군벌을 타도하는 전쟁에는 안 나서고 오히려 국민당이 이용해준 합작한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꼭 지금 운동권들이 대한민국 권력을 잡은 것처럼 막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개석이 손문은 1925년에 죽었고 손문이 죽을 때쯤에 국공합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문이 죽고 난 다음에 장개석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 장개석은 북쪽에 있는 군벌을 치려고 북벌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공산세력들이 권력을 쥐니까 거꾸로 장개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쥔 다음에 공산당을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을 잡는 내전에 먼저 들어가죠. 북벌보다도 이게 먼저다 해서 공산당을 칩니다. 이거를 이제 국공내전이라 그래요. 1927년부터 이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국공내전을 해서 공산당을 막 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군벌도 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더 군벌보다 문제가 빨갱이 나서 빨갱이 열심히 칩니다. 그런데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지역을 중국에서 떼어내. 그때 뭐 군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중국. 그래서 거기다 만주국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장인의 괴뢰 정부를 만들어버리죠. 근데 만주에 있었던 군벌이 누군가 하면은 장학양이에요, 장학양. 그러니까 이자는 이제 자기가 만주에서 킹이 되려고 그랬는데 일본은 이 세운 만주국 때문에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위를 데려가서 만주국의 황제로 일본이 만들어줍니다. 31년 만주사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이제 공산 세력을 탄압합니다. 탄압하니까 이제 양론이 생겨요. 야,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는데 일본하고 싸우는 게 먼저 아니냐? 공산주의란 나중에 해야 된다. 아니다. 내부의 적이도 문제다. 이게 갑론을박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공산주의를 타도하니까 공산당 세력이 견디지 못해서 1934년에 대도망을 합니다. 지금 와서는 그게 아주 먼 거리 원정이었다고 대장정이라고 하는데 34년도에 이 남경을 떠나서 삥 돌아서 연안이한데 산골짜기로 도망가는 거래요. 그래서 34년 5년쯤에 대장정을 해서 연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연안에 숨어든 이 공산 세력을 더 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이 장개석은 그 만주에서 밀려난 장학령을 손을 잡고 그들을 중화민국의 동북군으로 인정을 하면서 중화민국 군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해주고 네가 공산 세력을 쳐라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36년도인가요? 장학령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장학령이 이 장개석을 체포해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합의하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고 일본부터 싸우자. 자기는 지금 만주 뺏기고 왔잖아요. 일본이 더 중요한 적이다. 가서 강제로 해갖고 잡힌 장개석이 그때 주울레를 만나죠. 그래, 그 중국 공산당 토벌은 중지하고 일본과의 싸움을 우선한다 하고 국공 합의를 합니다. 이게 2차 국공 합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이 장개석의 토벌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인데 요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장학령 때문에 살아나죠. 그게 36년도인데 그게 언젠가 하면 12월 12일입니다. 12.12 사태죠. 36년 12월 12일.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37년 7월 7일 날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노교곡이라는 데서 사격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단박에 베이징 점령하고 이게 37년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이 가지 않아서 37년 12월 13일 날 남경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경을 점령해서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남경 시민 30만 명을 죽였다는 남경 대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8년 1월까지. 얼마나 일본이 강했는지 북경에서부터 상해를 거쳐 남경까지 확 7월, 8월, 9월, 10월, 12월 만에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 남경에서 일본군을 싸운 세력은 누구냐? 바로 국민당 군입니다. 장개석 군대였어요. 장개석 군대는 이때 자기네가 도저히 딸릴 것 같으니까 군인들을 민간인복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싸우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국제전쟁법 위반입니다.
군인들은 항상 군복을 입고 싸워야만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다 죽이고 해야지 민간인 죽이면 안 되거든. 근데 섞어버리면은 이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게릴라전인데 게릴라전이 되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 게릴라 전법을 공산 세력들이 많이 쓰죠. 4.3 사건도 그렇고 여순 사건도 그렇고 주민들을 자꾸 동원해서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된 걸 가지고 나중에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사실 전쟁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 일본 군인들은 그걸 문제를 제기하죠. 함께 구분해라. 그래서 그게 구분이 안 돼서 많은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경 대학살에 대해서는 전쟁법 위반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장개석 군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남경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군이 쫙 밀리니까 그때까지 중국 공산당은 국고가 감장을 했으니까 연안이 살아있었죠. 그럼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이 국민당군이 베이징에서 쫙 밀려 내려올 때 하나도 안 도와줬어. 그리고 이제 근근히 버틸 때 자기네 세력 유지하다가 나중에 45년도에 일본이 원폭 맞고 항복하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소련이 좀 무기 받아갖고 다시 국공내전, 3차 국공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당군을 밀어내고 중국 대륙을 먹고 지금의 공산국가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 남경 전쟁은 누가 했느냐? 중국 공산당은 연변에 숨어 있었다니까 도망가 있었고 중국 국민당이 한 거예요. 지금 대만. 근데 그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전쟁법대로 군인들이 군복을 안 입고 민간인 편의복을 입고 싸웠다. 그래서 민간인 틈에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들어갔을 때 가자 지구에 있던 하마스 사람들이 막 민간인 지역에 들어가서 민간인 옷 입고 하니까 그 색출하는 과정에서 뭐 어느 병원에도 숨어 있고 뭐 병원 침대에도 숨어 있고 막 민간인 집 땅 속에도 숨어 있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피해가 나잖아요. 그렇게 전쟁하면 원래 안 돼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은 다 찾아갖고 이제 항복시키거나 죽이거나 들어갔는데 그때는 옛날에 안 되니까 보호한 사람들을 그래서 학살이 일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쟁법 위반이냐 아니냐에서는 큰 문제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베트콩도 베트남에서 민간인 촌에서 같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었던 거거든. 그래서 베트콩이 그렇게 양민을 앞세운 거를 갖고 학살을 주장하지만 별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남경 대학살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일본이 군국주의를 일으키는 걸 비난하고 있느냐? 바로 일본이 국민당군을 쳐내려갈 때 그때 일본은 군국주의 일본이었죠. 지금 유엔은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중국의 일본의 군국주의에 반대해서 만든 미영 동맹이 거기에 중국과 그때는 장개석입니다. 스탈린의 소련 그리고 나중에 드골의 프랑스를 넣어서 만든 5대 연합국이 그 나치즘, 파시즘, 그 다음에 군국주의와 싸운 겁니다. 근데 파시즘은 이탈리아는 빨리 항복했고 그 다음에 연합국에 가담했기 때문에 파시즘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나치하고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게 그 5대 연합국이었고 그 나라들이 나중에 전쟁 끝날 무렵에 만든 게 유엔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나치즘하고 군국주의를 반대합니다. 그 연합국이 지금 유엔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아 너 나랑 같이 일본하고 싸우자 이 얘기예요. 지금 중국은 막 미국하고 싸울 것 같지만은 계속 보게 되면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군국주의를 한다 뭐 한다. 그 다음에 똑같아. 푸틴도 젤렌스키가 신나치다 하면서 쳐들어갔어. 그러니까 미국은 너랑 같은 편이니까 넌 내가 하는 거 말리지 마 이러는 거죠. 그 실제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중국도 일본을 때리거나 일본은 너무 세니까 저 뭡니까? 푸틴이 독일은 못 때리잖아요. 우크라이나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대만을 때리거나 아니면 우리를 때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대만을 때리고자 하는 거죠. 근데 뭘 핑계로 대느냐? 일본의 군국주의를 핑계로 대는 겁니다. 이게 국제정세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1916년 중화제국이 무너지고 손문이 다시 중화민국을 만들었을 때 중화제국의 혼란 속에서 막 군벌들, 장학령 같은 자들이 막 나와서 각지에서 자기 나라를 막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아니지 하고 북벌을 하는 와중에 이때 중국에 생긴 공산당 세력들이 거기에 협조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은 군벌을 타도하는 북벌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꾸 내부에서 세력만 키워서 공산혁명을 시도합니다. 권력을 지니까
손문이 죽은 다음에 죽을 무렵에 장개석이 그들을 치는 국공내전에 들어가죠. 처음에는 같이 군벌하고 싸우자 그러다가 그렇게 공산 세력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세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이 이걸 탄압하니까 저 멀리 도망가서 연안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때 군벌 이 장항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만주를 뺏겼잖아요, 일본한테. 근데 장항량을 동원해서 일단 공산주의 먼저 잡겠다고 한 게 장개석의 실수인데 그래서 이제 너 싸우라 그랬더니 장항량이 거꾸로 사령관님 오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딱 체포한 다음에 공산당과 합작하시오라고 해서 36년 12월 12일 12.12 사태죠. 중국은 쌍12절 사변이라고 그럽니다. 쌍12 사변. 우린 12.12 그렇게 해서 이제 국공합작을 해서 중공산당을 못 때리게 하고 더 이상 내전이 아니라죠. 그리고 난데 바로 그 이듬해 1년도 안 가서 7월 7일 날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공산 세력은 전혀 안 싸워. 국민당이 혼자 싸우다가 불과 4개월, 5개월 만에 남경을 뺏기게 되는 거죠. 남경 뺏긴 거는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이 뺏긴 건데 그때 편의복을 입혀서 군들이 싸웠다. 국제법, 전쟁법을 위반했다. 어쨌든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가 싸운 것처럼 남경 대학살 주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나중에 미국이 원폭 투하해서 일본을 이겼잖아요. 그때 일본으로부터 항복받은 것도 중국 국민당 군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받은 것처럼 해서 전승절 행사를 해서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가고 얼마 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고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다 역사 조작이고 잘 보셔야 되는 거는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통해서 공산 세력은 삽샥 해서 중국을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재명 정권에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고 그런 자들이 삽샥 지금 뭐 거의 다 먹었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이북과 해서 우리는 뭐 한나라다 하면서 국가연합식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장개석은 제대로 대처 못해서 일본한테 나라도 뺏기고 대만으로 찌그러들었는데 우리는 뭐 찌그러들면 어디 제주도로 갑니까? 네. 지금 우리 사정이 매우 안 좋다. 이 정권에 있는 좌익 세력을 잘 보라.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지금은 메카시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12월 12일을 보내고 12월 13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 감사합니다.